물론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정도의 아이들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인 지도 방법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ADHD 학생의 약물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박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요. 아마 실제 학교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런 교수나 교수 출신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제가 학교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하루 그런 애 가르쳐봐. 옛날에 탄광에서 석탄을 켤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 먼저 이따가 꼴까닥 하고 죽는 생명체를 하나 들고 가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 앵무새라는 새를 광부가 들고 가다가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 들고 있는 새가 더 이상 짹짹거리지 않고 햇대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잽싸게 광부들이 나오는 용도로 그 새들을 들고 가거든. 지금 학교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학교가 망하고 있다, 학교가 이게 거의 정글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야생동물이 바로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학이 설설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냥 묵혀놨던 이슈,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꼭 ADHD 초등학교, 중학교, 뭐 심지어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병 걸린 것 같아요,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그냥 아이들을 막 보내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ADHD라는 병이라고 해서 보내는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상당히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는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감당 안 되는 ADHD 학생 어째야 하나요? 아마 황심소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지내고,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 너무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는 6살, 7살 되는 애를,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애를 애가 이상하다고 정신과 병원에 보내고 약을 먹이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나라가 망해가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어디 교육청에 특강을 갔는데요,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는 애들만을 특별히 모아가지고 일종의 대안학교를 만들었대요. 중학교를 갈 때 그런 아이들을 대안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또 집안 형편도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학생 수하고 이 선생님 수, 이 비율은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주 잘 돌봐준대요. 아이들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신과로 다 데려가가지고 약을 꼬박꼬박 타서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돌봐준대. 그냥 애가 부모 따라서 정신과 병원에 가도록 할지, 아니면 애 혼자서 가서 약 받게 하지, 우리 지역 이 학교는 선생님이 꼭 애들을 인솔해 가가지고 약을 타먹게 한대요. 이게 지금 뭔 말씀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 잘 애를 돌본다고 믿고 있길래 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님의 상담을 즐겨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주 초등학교에서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서 행동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생활 습관이 잘 안 된 학생들이나 폭력성이 강한 학생들,
혹은 도벽이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이나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통한 약물 복용을 권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강하거나 ADHD 성향이 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센터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시스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2학년 남자아이는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냥 교실 밖을 뛰쳐놔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 학교에서도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도망가는 이 아이를 잡으러 다니라고 항상 고생이셨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가정 형편도 어려운 아이였고요.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담임 선생님 전화도 피하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는 수업 시간에 개성을 지르기도 하고 앉아 공부하는 아이를 자꾸 건드리기도 했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을 때리는 경우도 잦았고요. 그래도 안 맞고 지가 때렸으니까 뭐 다행인데 옆에 맞는 애는 그러면 또 무슨 이 아이와 짝꿍이 된 아이는 항상 울면서 선생님께 짝꿍을 바꿔달라고 하기 일쑤였죠. 진짜 선생님도 참 그렇고 이런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러는 아이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가 냄새나고 그리고 그게 코딱지 막 후벼가지고 지가 코딱지 먹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짝꿍한테 너도 먹어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손은 들어오는데 요즘같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손도 제대로 안 씻겼는데 또 이런 애들이 짝꿍 또 노트나 책 만지고 또 필통에 있는 거 연필 괜찮은 것도 만지고 그거 가져가려고도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꼬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경험하고 학교 안 간다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럴 때 진짜 부모님 저로서는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단호하고 무섭게 지도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선생님은 단호하게 무섭게 지도한다고 하지만 얘야 너가 그러면 어떡하니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뭘 무섭게 느껴지겠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애 말 안 듣는 애 앞에서 거의 애원조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상담도 그렇게 교사로 있으신 분이 오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점심시간에 앉아서 깨끗하게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결국 담임선생은 아빠에게 연락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ADHD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후 그나마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약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도움이 됐어요? 무엇보다 확실히 폭력적인 성향은 많이 줄었고요. 교사의 지시도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었어요. 교사는 이 아이에게 어떤 지시를 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지 마, 앉아 있어. 이게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큰 소리를 지르지 마. 사실 저도 항심소의 사연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나 대체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약물 없이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보시기에 약물 치료를 권하는 정도면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이 많이 방해받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를 지도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겠어요. 애가 수업 시간에 개성을 지르고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면 선생님이 야! 황상민! 너 자리에 앉아! 근데 선생님? 뭐 그래요?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면 선생님 뭘 거야? 지금 수업하다가 수업해야지. 걔 잡으러 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99% 여자 선생님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더 애한테 무서워요. 애를 키워본 선생님이면 뭐 어차피 신경을 안 쓰겠지만 애를 안 키워본 선생님이 대부분이니까 쟤는 나가라고 그냥 애 있는 애들 지금 여기 있는 애들만이라도 지키자라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DHD 학생의 약물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박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요. 아마 실제 학교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런 교수나 교수 출신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제가 학교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하루 그런 애 가르쳐봐.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직접 상담도 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수업 시간에 잘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교사의 지시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울면서 땡깡을 부린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친구들을 때리는 행동이 잦은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은 거의 ADHD로 확신한답니다. 그렇죠. 애가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만큼 ADHD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 없고 아이를 약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 심지어는 이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ADHD 유병률이 그 초등학생 중에 인구의 10%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어떻게 이 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아무도 그 정신과 의사한테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하게 느꼈거든요. 그렇기에 그런데 학교 선생님조차 ADHD라고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참 뭐라고 이야기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아이들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약을 먹어야 한다고 부모님께 많이 권하곤 합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 애가 몹쓸병인 ADHD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정신과에 데려가면 정신과 의사의 특성은요 부모가 와가지고 병명을 이야기하면 그 병명 아닌데요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는 1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ADHD 처방하면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 한 달치 사가지고 그냥 먹어요 열심히.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요. 어떤 효과냐?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싫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 약물 처치는 병든 아이를 치료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이거를 잘못이라고 하면 그건 박사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거 잘못하는 거 뭐를 잘못하는 건가요? 병든 아이한테 약을 주는 게 잘못하는 걸까요? 병들지 않은 아이를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누구나 다 하는 행동대로 아이가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약을 먹은 이후 아이가 교실에서 집중을 잘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져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요 아이는 거의 자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선생님 소리는 망망망망망망망 들리고요 그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온 것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그냥 습관화된 자동화된 행동으로 학교에 왔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부모가 끌고 학교를 왔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이런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아이들의 학교생활 문제를 들으면 아이가 ADHD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지만 어차피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면서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다른 부모들이 그 방해하는 아이가 조용히 있으니까 인제했어야 그 부모들이 자녀한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정도의 아이들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인 지도 방법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답니다. 아예 수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폭력적인 경우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잦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학교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수업 시간에 나가고 그런 애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루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체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몽둥이를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얌전하게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의 약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를 그냥 넉다운을 시키는 게 우리의 교육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정신과 약을 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체벌을 달라! 이렇게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네요. 박사님, 학교에서 상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을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상황이 된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애들이 전부 다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 상황으로 지금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상황에 있다.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이 아이들이 약을 먹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경우에 아이들이 진짜 잘 훈련된 멍멍이처럼 이 말을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과거에는 체벌이라도 할 수 있어가지고 얘를 길을 들이고 말을 잘 듣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체벌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약을 써야 되는데 왜 황 박사님은 현장 사정도 모르고 약을 쓰지 않게 하세요? 지금 혹시 이 마음으로 이 사연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다는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 알 수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 수업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복도에서 말을 안 듣고 하는 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들인지 아세요? 옛날에 탄광에서 석탄을 켤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 먼저 이따가 꼴까닥하고 죽는 생명체를 하나 들고 가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 앵무새라는 새를 광부가 들고 가다가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 들고 있는 새가 더 이상 짹짹거리지 않고 햇대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잽싸게 광부들이 나오는 용도로 그 새들을 들고 가거든. 지금 학교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학교가 망하고 있다. 학교가 이게 거의 정글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야생동물이 바로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야생동물을 약으로 그냥 넉다운을 시키고 마취시키고 마비시킨 상태로 주는 것이 선생님들이 이 야생동물 조련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약물을 주는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날뛰네 빨리 마취총 가져와 마취총으로 그냥 쏴버리는 상태가 지금 약물 처치하는 이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 쓰레기 처리할 때 분리수거 돼가지고 재활용 용품으로 쓰는 것과 그냥 재활용도 아니고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그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학교 장면에서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아이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큰 소리로 지를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차라리. 근데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무기력하다는 그런 말에서 사실 맞는 말이니까. 내 반에 그런 애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고민을 할 것 같아. 나도 특별한 그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수업 시간에 개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이 놀래겠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얘가 개성을 지르는 게 왜 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순간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라는 걸 알아본다는 게 네. 어떤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런데 실제로 그 개성을 지르는 애가 있는 담임에도 저기 유명한 2학년 애 혹시 그 담임생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요? 음흠. 네, 그때 같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옆반 네.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담임생이 애가 교실 밖을 뛰치나 수업 시간에 복도에 소리를 질러 학교에서 유명한 애 있죠. 걔가 수업하다가 복도로 왜 뛰쳐나갔을까요? 그런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뛰쳐나갔다, 또라이. 이렇게. 네. 네, 뛰쳐나갔다, 또라이. 이렇게. 이제 알겠죠? 애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요. 근데 그 애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뛰어나갔니라고 물어보면 뭔가 말을 하긴 할 텐데. 그렇게 그 교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어나간 것만 가지고 잡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뭔가 변명을 하자면 그게 이렇게 한두 번이면 선생님도 물어보고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하루에도 뭐 몇십 번 일어나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되게 진이 빠지고. 자, 보세요. 되게 네. 재밌지 않아요? 한두 번이면 물어볼 수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이라면 처음 일어났을 때 물어봤다는 이야기야,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 처음 일어났을 때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수십 번 안 일어난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 벌어졌을 때 그게 왜 그랬는가를 파악을 딱 했으면 애가 예를 들면 그런 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있다가 자기가 소변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나간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급하게 나가니까 뭐라도 자기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와! 급해!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진짜 오버가 아니에요. 진짜 저거보다 더 심하면 더 있어요. 심해요. 있어요. 애들이요. 네. 그런데 그 선생이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이냐 애를 키워봤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선생들은 그쯤 되면 거의 마치 철군하고 상담할 때 철군이 비명 지르는 것처럼 얘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보이는 그 극과 극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게 거의 없어요. 교생 실습 나가는 것도 다 쇼고 그냥 폼 잡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제 문제야 라는 그렇게 병명 붙이듯이 병명 붙이는 게 익숙한 훈련이지 교사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초임하는 교사들은 바로 교사를 시키지 않고 적어도 보조교사 생활을 1년 내지 2년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조차도 안 써요. 작년에 저희 학년에 진짜 힘든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도 조금 이상하셔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안 줬다고 3학년 선생님이 교과서를 안 줬다고 교장실 가서 막 소리치는 그런 어머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교과서를 선생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왜 엄마는 안 받았다고 그럴까요? 아마 애가 안 갖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조금 딱 봐도 살짝 보통은 아니었는데 보통 아니었던 지정신이 아닌 엄마였어요. 네, 약간 네. 우울증 이게- 약을 복용하거나. 그렇죠. 우울증약 복용하고 있죠. 네. 이게 그만큼 그 엄마가 많은 피해를 당했고 피해의식 원단이거든요. 그럴 때
교장실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는 그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상태가 그러니까 거의 애를 못 돌보진다는 엄청난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애가 교과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핑 돈 거예요. 담임선생한테 설명을 듣고 그거는 이미 벌써 담임선생하고 엄마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담임선생을 바이패스하고 벌써 교장실을 갔다는 거는 담임선생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담임선생이 그거에 신경을 안 썼고 리액션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 담임선생은 그럴수록 이 교장실에 와서 난동을 부렸고 엄마가 미친 XX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화를 내셨거든요. 아무래도 3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뭔가 그런 게 신뢰가 없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벌써 2학년 때 담임생하고 또 트러블이 있고 새로운 담임생인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그 엄마는 새로운 담임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전 담임생이 그대로 있다고 할까요?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학교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강하셨던 거죠. 그렇죠. 학교라는 곳 장소 자체. 그 말은 1, 2학년 때 엄청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거든. 학교 자체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어떤 데 어려움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야단을 치는 사람을, 엄마를 미친년으로 만드는 게 더 편한 거죠. 그게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서 무기력 포인트를 느끼냐면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돼서 진짜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이제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된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걔를 이제 4학년 때 본 거고. 선생님들이 맡기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5학년 됐을 때 학교에서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 애도 사실은 엄마가 아예 너 당하지 말라고 항상 교육시키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때려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하는데 그 남자 선생님은 진짜 좀 무서우신 선생님이어가지고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또 부자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마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사람을 보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애가 여자 담임생일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담임 선생을 우습게 보는데 남자 담임생이고 그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 얌전한 게 됐다. 이런 믿음을 아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있는 통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요. 선생님들이 제가 아이를 더욱더 엄하게 무섭게 성질내면서 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상담해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테는 지금 선생님은 문제가 뭔지, 그 아이가 어떤 성향, 왜 그러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선생님한테 그런 반응을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엄마는 벌써 본인의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말고 네가 맞기보다 네가 두들겨 패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학폭위원회 가도 어차피 상관없다. 네가 학폭에 그게 줄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네가 뭐 스카이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네 인생에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넌 사람만 남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만 키우고 있을 거거든요. 21세기에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적어도 학교 장면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차라리 이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줬으면 저는 훨씬 좋은데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학교는 이 아이가
정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이 나름대로 쓸데없이 총알 맞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를 가르쳐줘야 되고,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애한테 특별하게 건드리지 말고 너가 비교적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존수를 가르쳐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를 교사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을 텐데, 짝꿍이 된 아이는 항상 울면서 선생님께 짝꿍을 바꿔달라고 하기 일수인 이런 아이들을 담임 선생이 어떻게 잘 파악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면,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이들한테 무작정 정신과 약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마취나 마비시킨 상태로 만드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상황은 그냥 조금이라도 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무조건 약 먹여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마취시키거나 마비시켜, 이거를 정답처럼 믿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면, 이런 튀는 애들 잡아 죽이지 않고도 키울 수 있거나 체벌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라든지, 정신과 약으로 얘들을 그냥 약물 중독자로 만듭니다. 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근데 놀랍게도 저 사연에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없어요. 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긴 하겠지만요, 교사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이상한 애들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이 사연 보내시는 분은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것 싶은 같아요. 욕망도 없어요. 예. 절실하면 더욱더 없어요. 주체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 코스프 하는 것처럼 교육 코스프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방송 보시고 또 다음 사연 보내오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길을 여러분하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는 한 것 같지만은 전혀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셨거든요. 감당 안 되는 ADHD 학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속에는요, 선생님이 감당 안 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선생님이 직접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질문부터 던져주세요.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황심소는 대체 어떤 방송이냐,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중학생 아이가 제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이 되면 공부하는데 또 제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까요? 뭐 대학생도 단순히 공부하는 고민은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진로를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또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나쁜 친구일까요? 뭐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내가 취직만 되기만 하면 고생 끝, 인생 새롭게 이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동안 싸움도 안 하고 이제 서로서로 알콩달콩 너무 즐겁고 재밌게 살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힘이 떨어져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의 고민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황심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황심소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언제든지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심소 유튜브 영상 설명란 또 참고하시고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